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박석중입니다. 오늘 저한테 허락된 시간은 15분의 내용이고요. 준비된 자료는 2시간의 자료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결론 중심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오늘도 시장에서 가중되고 있는 이 불안 심리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인 복원 가능한 조정일지에 대한 주가의 커브를 예상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식시장의 저점을 잡는 노력보다는 변화된 시장의 환경에 맞춘 포트폴리오와 자산 배분 그리고 주식의 스타일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짧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나는 이런 불안 심리를 느끼고 있는 거냐라는 거의 시작점은 누적된 가격 상승의 부담이겠죠. 보시는 차트는 과거 역사의 사례에 남을 만한 복원장을 이제 그려놓은 거고요. 노란색이 평균치고 파란색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팬데믹 이후의 강세장의 흐름입니다. 이 가격 부담이 심화된 구간에서 연준의 급진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와 물가 상승의 우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담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그림인데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림이겠죠. 근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스타일의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위험 회피 그리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차트가 그걸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차트들인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다면 현재 6개월 이상의 시장을 전망하는 투자의 심리는 코로나가 시작됐었던 20년도 초반 정도까지 위축돼 있지만 좌측 상단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비중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펀드에서 주식의 비중은 줄어들지 못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 조정은 연준의 급진적인 변화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발발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위험 회피를 실질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전히 이러한 위험을 가격으로 전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두 번째는 국면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뒷부분에서 강조를 드리겠지만 경기는 회복에서 확장의 정점의 단계에 들어서 있고 주식시장은 실적 장세를 거쳐서 역금융 장세로 이동해 있고 자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더 가파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대비한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의 차이가 극명해지고 있다는 거죠. 보시는 차트는 수급의 강도를 ETF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인데요. 연초 이후에 변동성 장세와 심화된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자산들이나 스타일에서는 나름의 국면 전환에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국가에서는 난 US라고 하고 있는 신흥국가 경기 확장기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수급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고 성장주가 아닌 가치와 배당 관련한 부분의 수급의 강도가 강하고 역금융 장세에서 시장을 우위로 가져가는 전통적인 자산인 금융, 에너지, 산업재 같은 주식들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치부됐던 채권 시장에서도 과도한 위험 회피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는 시장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더 가중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다면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 거냐라는 건데 제목에 이미 결론을 적었습니다. 저는 분명 복원 가능한 조정임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위험한 이야기겠죠. 특히 올해 같은 이야기일 때. 그래서 저는 과거 사례의 관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국면에서 보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조정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긴 호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금리일 텐데 제가 시장에 여쭙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금리가 내리면 돈을 풀면 주식은 좋을까요? 반대로 금리를 오르면 주식은 하락하나요? 라는 이야기죠.
좌측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금리 인상기를 하늘색, 금리 인하기를 회색 선으로 그려봤습니다. 금리가 하락할 때 주식시장은 약세장이 들어섰고요. 금리가 인상할 때 경기의 확장에서 주식시장이 추세적인 약세장을 들어선 경험은 사실상 아주 보기 힘든 경우입니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약세장을 들어가는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우측의 그림일 수 있어요. 금리 인상 시점을 T점으로 전후로 보면 과거 역사적인 사례에서 기간 혹은 가격 조정의 변동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두 가지를 봐야겠죠. 첫 번째, 과거의 조정 대비해서 이번의 조정이 어떠했냐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 복원 과정이나 랠리가 진행됐다면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이 있니 없는지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려면 세 가지 고정관념을 버려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우려만큼 실질적인 통화 정책의 정상화 속도는 빠를 거냐라는 이야기가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핵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연준이 급진적으로 시장 정책의 기조를 바꿨습니다.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작년까지 미국은 물가의 상승이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평균 물가 목표제로 시장을 안도시켰는데요. 갑자기 연초 의사록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기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텐데 쉽게 이야기하면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우려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임금을 상승하게 하고 경기 확장에 대한 경로를 짧게 만드는 요인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시장의 우려감을 통제하기 위함,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연준은 적극적으로 이를 통제할 거라는 시장의 제어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저는 스탠스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마 이 차트가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차트일 것 같은데요. 남색선은 연준의 실질적인 정책금리의 경로고요. 그리고 회색선은 그 당시 향후 1년간 금리 인상을 전망했던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물가나 그리고 경기나 금융시장의 가열 같은 일들이 진행될 때 시장은 기준금리 전망치에 대한 급진적인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서는 이 자이언트 스텝에 맞는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가 나오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선 행보에서 시장의 안도감을 찾는 변화들이 반복됐었는데요. 전 이번에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제가 존경하는 김민혁 팀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 주셨지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좌측 그림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의 경로는 3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경로가 맞을 텐데 문제는 내려오는 속도와 각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이번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화폐 수량설에 의한 그리고 수요 공급 사이드 모두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은 저는 공급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급의 핵심은 가운데 차트에 있는 중국과 신흥국들의 생산 차질일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갖는 미국의 재고 부족과 수요 병목 현상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좌측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선이 미국의 소매 재고입니다. 시작점을 코로나 수준입니다. 이전 수준이죠. 작년 하반기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매 재고는 이미 과거 평균치까지 올라왔고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PC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소매 제품들은 과거보다 20% 이상 할증된 재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생산도 3월 이후 정상화 과정에 들어서고 석탄 가격을 비롯한 로컬 커머디티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그동안 2년간 인플레를 수출했었던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3, 4개월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올해 하반기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가 상승의 강도가 높아질 개연성이 훨씬 더 어려울 개연성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런 부분을 여기에 녹여놓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큰 경로의 그림은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내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크로를 보는 마지막 질문일 텐데요. 주식시장의 추세를 결정하는 이번 주, 이번 달이 아니라 3개월, 6개월의 추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핵심의 변수는 금리도 정책도 아닌 경기의 확장 여부입니다. 우측의 차트가 복잡해 보이실 텐데요. 하늘색 음영이 잠재 성장보다 높은 성장을 했을 경기 확장 구간에서의 아래 주가 수익률입니다. 경기 확장의 지속성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 복원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신뢰도가 잡힐 텐데요. 경기 확장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시그널은 초기 회복 구간을 지나서 기업이 생산을 확충하고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과 소비가 올라오는 사이클입니다. 지금은 좌측 차트 보시는 것처럼 소비보다 물동량이 높다는 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산업재들의 수주의 레벨업이 6년 내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건 강한 투자의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너무 스트롱해서 주식이 꺾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약세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한 환경은 전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리스크가 이제 지정학적 이 위험들이 올해 참 복잡한 퍼즐을 끼워 맞춰야 되는 그림인데 제가 감히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냐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주의 이슈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언론은 쓰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우크라이나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헤게모니의 변화와 중국의 새로운 전술적, 전략적, 정체적 실리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작점이 미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이런 고비를 넘어가야 될 텐데 저희는 최악의 케이스로 판단하지 않고 예단보다는 대응을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내고 있는 건 어떤 위험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기보다는 지정학적 갈등 구간에서 상대적인 수혜가 되는 천연가스, 농산품,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커머디티들이나 혹은 관련 기업들의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변동성 제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의 커브를 이 많은 변수들이 결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커브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를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금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회색 선은 밸류에이션의 요인들이고 노란색 선은 펀더멘탈, 기업의 이익을 결정짓는 변수일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늘색 음영에 뭘 그렸냐면요. 올해 1, 2,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연준의 급진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됐고 그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심화됐는데 완전 고용 단계에서 코로나 와중에서도 급진적인 고용 회복이 일어났으니 밸류에이션의 환경은 이보다 나쁠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에 정세 불안까지 더해지는 그림을 저희는 1, 2월에 겪어 나갑니다. 그리고 3월까지 의미 있는 해결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다만 경제의 경로를 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재정과 경기와 이익의 환경은 현재의 환경보다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의 로직이 맞다면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 다라면 4, 5, 6은 가파르진 않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넘어야 될 파고가 있겠지만 주식은 복원의 커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투자 전략에서 크게 세 가지만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경기 확장 구간에서는 경기와 주가의 물가에 민감한 자산들이 오를 거라는 거고요. 차트 보시는 것처럼 주식 100%의 포트폴리오가 금리 인상기에 자산 배분을 한 포트폴리오를 이긴 사례가 전무하다라는 걸 알으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원자재 배당이 되게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의 선호도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미국의 상대적인 강세도 이어질 수는 있지만 신흥국의 차별화에서 한국, 중국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을 저희는 강조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변하면, 시장이 어려워지면 투자의 스타일도 포트폴리오도 변해야 되겠죠. 저희는 역금융 장세 내에서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에 대한 비중도 적극적으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대표적인 역금융 장세 밸류스탁의 핵심 종목인 에너지, 금융,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업종들의 비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보고서에 자세히 담겨 있으니 한 번 더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주식전략 파트장님 내용 함께 했습니다. 2022년 미국 주식 시장 전망, 험난한 시장과 현명한 투자자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시간 정도 분량, 굉장히 방대한 충실한 자료를 15분 안에 요약을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마 오늘 파트장님께서 네. 굉장히 좋은 부분을 추려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말씀해 주신 포인트는 결국은 이자율이 상승하는 구간에 있어서도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자산 배분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던 원자재라는 어떤 대체 상품을 활용을 해서 네. 주식을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은 어려운 주식 환경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사실 기정사실화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인상이 됐을 때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랑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요. 경기가 확장기에 물가가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 금리가 오르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이런 현상이 나쁘냐 마냐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면 성장주가 오를 거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좀 다른 편에서 바라보면 금리가 올라오면 성장주를 바라보는 시각의 기대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과거 수준으로 내려온다라고 치지 않는다면 내 주식의 펀더멘탈의 차이가 주가 복원을 결정하는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금리의 방향성으로 성장주가 과거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그런 매크로 플레이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가치주를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성장과 가치를 좀 조합을 해서 봐야 되겠죠. 반도체는 제 아나운서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성장주입니까 가치주입니까? 반도체요. 네. 성장이면서 가치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죠. 어떨까요? 대표적인 성장주죠, 산업의 네. 스타일로는. 근데 가치주와 민감주의 컬러를 보이는 건 아주 경기의 민감도는 다른 어떤 업종보다 경기의 민감도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재단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반도체 내에서도 기업의 마진이나 현금 흐름이 정말 크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의 흐름 말고 이 정도까지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그 이야기가 화하게 느껴지신다면 현금 흐름, 영업이익, 그리고 시장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하거나 시장의 기대보다 조금 더 긴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금리를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어프로치가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가격 조정이 진행됐으니까요. 네, 저는 그 이야기를 오히려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네. 봐야 할 시점이다. 네. 네. 다음 질문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장님. 네. 지금 신금투의 박성쭉 파트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핵심 포인트가 사실은 뒤쪽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금융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주 섹터 쪽은 그 예대 마진이 늘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그 구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 상승 속도가 장기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서 커브 자체가 일드 커브 자체가 플래트닝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금융주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은행주가 시장에 대한 베타 전략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 예. 또 옆에 존경하는 장윤선 팀장님 계신데 제가 금융주를 논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거와 다른 상관관계를 보이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장단기 금리의 역전,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장단기 금리가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 지표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그 경기의 선행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중반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글로벌 경제는 큰 호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물 국채를 사는 무역 흑자국의 신흥국들의 장기물 수요가 되게 강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장기물 금리가 입찰률이나 현재의 흐름들을 보면 2%대까지 올라간 장기물 금리에 대한 강한 수요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경기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업종들의 장단기 금리 차가 예대 마진으로 결정은 되겠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전체 레비뉴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각국마다 지금 미국 주식을 논하는 시기긴 하지만 통화정책 차별화가 되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상관관계는 예전보다 낮아져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또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통화정책 정상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유럽의 은행주들을 저희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 아이디어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은행주들을 결정하는 변수도 많이 달라져 있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구간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슈가 은행주의 전체적인 그림을 훼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은행주의 이익이나 성장 그리고 과거 금리 대비한 레벨대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평가를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이제 유가를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전쟁 이전에도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작년 유가 78불에서 지금 거의 90불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95불, 98불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원유가가 이런데 정유 가격도 정유주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많으신 분들이 정유주는 아직도 싸다. 그런 그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게 싸게 평가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에너지 업종이랑 정유 업종, 화학 업종은 사실 에너지 가격이 똑같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마진을 결정하는 스프레드를 보는 시각이 다 달라서요. 아마 차이가 조금 있을 텐데 국내 정유주나 글로벌 정유주들에 대한 생각은 장기적인 성장성 관련한 부분에서 현재의 마진은 높지만 올드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이 뭐라 그러죠? 이 산업을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 저감과 관련한 부분에서 페널티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서 상당 부분의 디레이팅이 거기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걸 극복하려면 상당히 공격적인 배당을 해야 되겠죠. 2012년에 보시면 차화정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의 사조위원회 부양 정책으로 정유주 업종들이나 화학, 철강애들이 다 좋았는데 단기적인 시세로 끝나진 않았지만 철강, 화학이 먼저 빠졌는데 정유주는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갔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이나 주주환원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한국도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서요. 저는 은행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를 바라보는 게 유가면 지금 투자가 적절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너지, 정유, 화학 업종들은 올해 생각보다 괜찮은 경기 민감 혹은 가치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러시아 사태 이후의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에서도 저는 큰 투자의 기회가 있다라고 봐요.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셰일이 결과론적으로 상대적인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 나른 한국의 조선주들의 주가가 강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럽이 전략적 선택에서 그린 에너지나 원자력과 관련한 부분에 민간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나올 수도 있어서요. 위기의 국면 반대편에서도 투자의 기회를 보자. 이거는 올해 시장 예상했던 성장보다 더 큰 성장일 수도 있으니 그런 쪽에서도 기회를 에너지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투자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기술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이제 중국의 내부의 이제 정책적으로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많이 굉장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국 관련된 예를 들어서 미국 상장된 ADR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박 차장님. 네. 저한테는 계속 어려운 질문 주시네요. 미국 상장 중국 기술주의 투자 의견은 중립입니다. 예단할 수 없는 변수에 저희가 어떤 투자 의견을 내기가 한데 저희는 개별 기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냥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만 설명드릴게요. 다만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진열이 확대되면 미국의 중국 관련 우려들은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이고 중국의 통화 정책이나 경기가 좀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관련한 부분에서 본업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덜한 게 저는 텐센트 알리바바보다는 바이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딱 중국 투자는 3가지만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못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잘한 게 아마 중국 투자였을 텐데 중국의 반도체, 중국의 전기차, 그린 쪽만 투자를 했는데 올해 하나 늘렸던 게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거든요. 중국의 빅테크 때문에 눌려있던 애들인데 저는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 큰 그림은 중국의 형식으로 정의되는 AI 생태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의 관련 기업들의 올해 성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주가는 글로벌에서 지나치게 싼 애들도 눈에 보여서 저희는 중국의 빅테크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로컬의 수혜주들, 특히 전인대 이후에 새롭게 성장주가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AI, 중에서 자율주행이나 핀테크와 관련한 기업들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 저희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